자, 이제 회사법 시작할게요. 자, 회사법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사법 시간에 이제 배울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한 명에서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는 주식회사를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중점 정도가 아니라 99% 주식회사만 공부할 거예요. 나머지 회사는 앞부분에서 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그거하고 업무 집행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지분의 양도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지 그 정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주식회사를 그래서 좀 개관을 해보자고요. 주식회사는 뭐냐? 주식회사도 회사죠. 근데 회사는 이거 끝나고 보겠지만 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투자자와 별도로 범인격을 갖는 거래 주체라고요. 자, 주식회사를 봐요. 주식회사의 경우에 사람들이 돈을 모아요. 익명조합 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혼자 자기 돈으로 혼자 영업하는 거, 뭐 그거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죠. 편의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한계가 있어.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갖고 큰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형태의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대규모 회사를 염두에 둔 회사 형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 또 회사에다가 돈을 모은다고요. 돈을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자기들 돈 모으고 그리고 일부는 다른 데서 또 빌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 회사를 설립할 단계부터 빌리지 않겠지만 뭐 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데 어쨌든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회사라는 거는 대규모 회사를 염두에 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돈 투자한 사람들, 즉 이 회사의 주인들, 얘네들이 직접 영업을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주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수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경영 전문가를 뽑아갖고 걔한테 경영을 맡겨요. 경영 전문가가 누구냐? 걔네들이 이사예요. 걔네들이 이사예요. 그래서 회사의 이 주인들이 회사의 주인들이 이제 주주라고 부르죠. 이 회사의 주주들이 돈을 모아갖고 그 돈을 경영 전문가인 이사한테 맡겨서 그 이사로 하여금 경영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이사가 경영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이 주주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회사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나눠 먹는 그런 형태의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예요. 근데 이 이사를 뽑아야 되는데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사를 어떻게 뽑느냐? 당연히 주주들이 뽑긴 뽑겠죠. 근데 주주들이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이사 뽑을 때는 회사에 한번 모여갖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누구 이사로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회의를 해갖고 아무개를 이사로 뽑자. 그래서 다수결로 투표로 해서 다수결로 이사를 뽑아요. 그렇게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 뭐 이사회 선임도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죠. 이 중요한 사항들을 간혹 한 번씩 모여갖고 다수결로 해갖고 정하는 그 기구를 주주총회라고 불러요. 주주총회. 이 이사는 주주들이 모인 이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해요. 이렇게 이사를 선임을 하면 이사들이 바로 그 경영을 하느냐? 이사들이 직접 바로 경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사들은 이사회라는 하나의 회의체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요.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돼요. 3명 이상이니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사회라는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갖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지 이사 자체가 회사의 기관은 아니에요. 회사의 기관은 요 이사회야. 자, 이렇게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그 전문 경영인인 이사한테 맡겨갖고 그 걔가 장사를 해서 번 돈을 주주들이 다시 나눠 갖는 구조예요. 그런데 주주들이 이사한테 돈을 지금 맡겼잖아. 근데 이사한테 돈을 맡겼는데 이 이사가 뭐 나랑 형제자매라거나 뭐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면 뭐 그냥 믿고 맡기겠지만 남이잖아. 남이다 보니까 얘가 내가 맡긴 돈을 갖고 뭐 딴 데 쓰면 어떡하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좀 엄한 데다 쓰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얘를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맡긴 돈 엄한 데 쓰지 않는지 감시를 해야 돼요. 감시를 누가 하면 좋겠어요? 얘가 직접 하면 가장 좋지. 직접 하면 좋은데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회사 이사들이 뭐 잘못하는지 이렇게 감시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생업에 바빠. 여러분들 주식 갖고 있는 거 있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주식 갖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이사가 엄한 짓 하는지 그거 감시하나요? 안 하잖아. 여기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지금 어느 회사 주식 갖고 있는 게 있지만 그 회사 이사들이 일 열심히 하는지 감시 안 한다고. 여기 가서 강의하고 내 본업인 변호사 업무도 하고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감시도 주주가 직접 하면 좋지만 직접 하기엔 좀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이사를 감시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시를 하도록 해요. 그 사람 이사의 업무 활동이 위법하지 않은지 그리고 회계적으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지 그걸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감사도 역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뽑아요. 자, 이렇게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들이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건 감사라 그랬어요. 근데 회사의 경영을 지금 이사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회의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의체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갑론을박하다가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회사의 업무 집행을 이 회의체에서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건 회의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뭘 사온다, 누구하고 만나갖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럴 때마다 이사회가 다 같이 다니면서 회의해갖고 하기는 좀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만 하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의사를 집행해주는 기구를 또 별도로 뽑아. 그게 누구냐? 그게 대표이사예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자로서 대표이사를 뽑아요. 대표이사를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의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진 거예요. 우선 주주들이 돈을 모았죠? 돈을 모았어요. 자, 요거 뭔 거 같아요? 뭔 거 같아? 뭔 거 같아요? 돈을 모았다 그랬어.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 지금 뭐 재무상태표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이제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대차대조표라고 하냐면 우리 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아직 쓰고 있거든. 법문에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나오니까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재무상태표에 더 익숙해지신 분도 있을 텐데 수업 중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할 거예요. 왜 옛날 용어로 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자산이고 이건 부채고 요건 이제 자본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은 요거예요. 근데 회사의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회사의 주주들인 주주가 낸 돈과 아니면 외부에서 빌려준 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게 대차대조표라고. 그러니까 돈 모았죠, 주주들이. 그리고 주주들이 모인 회의체에서 회사의 경영을 담당할 자를 뽑았고 그 자를 감시할 자도 뽑았어요. 그리고 경영을 담당할 자들 얘네들이 이사회에서 또 자기 대표기관 대표이사를 뽑았어요. 이렇게 되면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갖추게 된 거예요.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는. 자, 이제 지금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주식회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지금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이거 지금 회사법 끝날 때까지 이 그림은 계속 등장할 거예요. 요거는 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주식회사는 이렇게 돼요. 근데 주주들은 지금 이 회사에다가 돈을 냈죠. 회사에다 돈 낸 이유는 뭐였어요? 돈 벌려고 낸 거야. 돈 벌려고. 회사에다가 돈을 낸 이유는 회사에 돈을 투자한 거라고. 왜 투자해요? 이 투자한 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돈 어떻게 벌어요? 이 투자한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이사들이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런데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투자 자금을 또 회수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프랜차이즈 하면서도 투자 자금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주들도 돈 벌려고 이걸 뭐 A 회사라고 할게요. 그냥 A 회사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A 회사가 지금 영 보니까 이제 사업 전망도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러한 경우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갑자기 병원비를 쓴다거나 필요한 돈이 있으면 또 투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투자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회수를 할 거냐? 방법은 두 가지죠. 회사한테 야, 내가 내 투자했던 돈 돌려줘. 요 돈 받아오면 될 거예요. 요 돈 받아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요 회사에 대한 지분,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 자기는 회사의 주인이고 회사의 주인이 여러 명 있으니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겠죠. 지분이 뭔지는 민법 시간에 다 배우셨으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다른 종류의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엄격하게 금지해. 회사에 출자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 엄격하게 금지해요. 주식회사의 경우엔. 그 이유가 뭔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투자 자금을 회수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놨으니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는 거는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놨어. 우리 법은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놨느냐? 우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은 우선 하나겠지. 우선 하나겠죠. 회사를 소유할 소유권은 하나잖아. 회사에 대한 소유권은. 근데 주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이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쪼개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균일한 단위로 쪼개놨어요. 균일한 단위로. 그 하나하나가 주식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주식이라고 불러요. 회사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균일한 단위로 쪼개놓고 균일한 단위 하나, 그걸 주식이라고 불러. 이걸 왜 이렇게 균일한 단위로 쪼개놨느냐? 처분 쉽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100억짜리 회사라고 쳐봐요. 100억짜리. 얘가 50억 투자했고 갑이 50억 투자했고 을이 30억, 얘가 10억씩 투자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균일한 단위로 쪼개놓지 않고 하나의 소유권을 50% 지분, 30% 지분, 10% 지분, 10% 지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갑이 이 지분을 처분할 때는 50억 가진 사람 찾아야 돼. 50억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지분 처분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 지분을 잘게 쪼개놨다. 예를 들어서 1000개로 쪼개놨다. 그러면은 지분 하나당 1000만 원이죠. 지분 하나당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 가진 사람 500명 찾으면 돼. 그리고 하나씩 팔면 돼요. 그러니까 처분이 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균일한 단위로 쪼개놓은 게 주식이다. 이거는 투자 자금의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투자 자금의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상법은
지분의 처분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주식의 처분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종이 쪼가리에 들려 붙여갖고 유가증권화 시켰어. 주식이라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잘 안 팔려. 근데 이거를 종이 쪼가리에 들려 붙여갖고 주권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하나의 물건처럼 돼서 사고 팔기가 더 쉬워진다고. 그리고 유통성 보호를 위한 법적인 장치까지도 또 뭔가를 해놨어.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렇게 주식 처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주권이라는 데다가 표창을 해서 유가증권화 시켰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우리 상법은 회사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식으로 만들어 놓고 주권으로 표창시켜 갖고 유통이 쉽게 되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죠. 회사는 평상시에 이사들, 대표이사들 얘네들이 회사에 매일 출근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 거야. 근데 회사 바깥에서는 회사 주주들 얘네들은 저같이 강의를 하고 변호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 경영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주식 처분이 쉽기 때문에 주권을 양도하고 뭐 주권을 통해서 계속 이 주주로서의 지위가 변동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영업이 되고 있는데 회사 바깥에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야.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권을 사고 팔므로써 바뀌니까 회사는 지금 얘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주주가 누군지를 몰라. 회사 바깥에서 주주들이 계속 바뀌니까 회사 주주들이.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얘네들이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알아야 되느냐? 자,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년에 한 번씩 얘네들이 번 돈 이익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눠주지. 네? 얘네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주주총회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사들이 회사 경영을 하다가 이러한 지금 그 중요한 의사결정 할 사안이 있는데 상법에 보니까 이거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 되네. 그럼 주주총회 결의 받자. 그렇게 결정을 하면 주주들한테 주주님들 우리 언제 회의 열 거니까요. 주주총회 열 거니까 거기에 좀 모이세요. 그날 회의해 갖고 이거 지금 이러한 사항 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결정을 바탕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가 있어요. 모아야 된다고 주주들을. 그러면 소집 통지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죽은 주인지를 알아야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주권의 양도를 통해서 주주가 회사 바깥에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무슨 장치를 만들어놨냐?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명부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주주명부라는 걸 만들어 놓고 주주가 계속 바뀌잖아? 그러면 주주가 예를 들어서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러면 을이 회사에 와서 신고를 해야 돼. 원래 갑이 주주였죠? 내가 갑으로부터 이 주식을 인수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주예요,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나를 주주로 취급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 명부에다가 주주 명부에다가 자기 이름 적어야 돼. 자기가 직접 적진 않지. 내 이름 적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적지. 회사에서 갑이 주주였는데 을로 바뀌었다. 그리고 갑 주식 50% 그러니까 50%인데 예를 들어 1000주를 발행했으면 500주 갖고 있었겠지. 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500주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을이 보유한 주식은 500주.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 뭐 이렇게 해서 명부에다 적어놔. 그럼 회사는 주주 명부에 적혀 있는 주주만 주주로 취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주식을 양수해 놓고 주권을 받으면 이제 주주가 변해요. 여기다 이름 안 적어도 돈 주고 주권만 받으면 그 사람이 주주가 되는 거야. 근데 주주가 됐는데 회사에 가서 여기다 내 이름 적어달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을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을은 여기다 이름을 적어놨어. 근데 을이 또 이걸 병한테 양도를 했어. 근데 병이 이름 적어달라고 안 해갖고 주주 명부에는 그냥 을이 적혀 있고 실제 주주는 병이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을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을을 주주로 취급해 주면 돼 그냥.
그러면 그냥 면책되는 거예요. 주주명부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름 적어 놓는데요. 여기 이제 주주명부예요. 자, 그리고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나왔는데, 요 주주명부, 여기 주주들이 계속 와서 내 이름 적어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요거를 적어주는 것도 일이라고. 계속 명의 바꿔서 적어주는 거. 근데 적는 업무 회사가 직접 하기 귀찮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주주명부 관리 업무 이것만 네가 좀 대신해줘라 라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그거 위탁받은 자를 명의개서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명의개서 대리인. 얘는 회사에서 이 주주명부 관리 업무만 위탁받아 갖고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 본 거예요. 근데 회사니까 하나의 법인이고 조직이죠. 조직 내에는 그 조직의 자치 법규가 있죠. 자치 법규를 뭐라 그러냐? 정관이라 그래요. 정관.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회사에는 정관이 있어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이게 정관이에요. 회사 내에 적용되는 자치 법규. 그리고 우리 상법 총칙에서 배운 것처럼 회사도 거래 주체고 기업이고 하니까 자기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있죠. 응? 공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공시를 해. 공시하는 방법이 등기죠. 이 등기까지 갖추면 그러면은 회사는 이 등기를 갖추면 그러면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을 해요. 법인격을 취득을 해서 하나의 거래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까지 갖추면 이렇게 법인이 된다. 그럼 여기 이제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가 대외적으로 거래를 하겠죠. 거래를 하겠지. 그럼 거래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거래 상대방이 있겠죠. 거래 상대방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법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채권자라는 자가 자주 등장을 해요.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있겠죠.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가 있을 거예요. 거래 상대방은 여기다가 채권자 바로 밑에다가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채권자인데, 우리가 주식회사를 공부하면서 채권자라고 하면 은행을 주로 생각을 하세요. 회사에다가 대규모 영업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을 생각을 하세요. 물론 거래 상대방도 채권자인 경우가 있어요. 매매를 하는데 매매대금 아직 못 받고 있는 거래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영업채권의 채권자지. 근데 걔네들은 그냥 거래 상대방이라고 하고, 채권자라고 하면 대규모 자금을 영업자금을 대출해준 은행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회사법 공부하면서 법원이 자주 등장해요. 법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지금 회사법 공부하면서 나오는 중요 개념들을 여기다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언제 등장하느냐? 우리가 법원이라 그러면 보통 회사가 뭐 채권자 또는 거래 상대방 누구든 간에 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법원은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 굳이 뭐 여기다 쓸 이유는 없죠. 말고 회사 법률 관계와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뭐 회사와 관련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보통 대표이사가 하고, 경영과 관련된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해요. 그리고 그거 말고 회사의 기본판을 까는 매우 중요한, 매우 이례적이면서 중요한 의사결정, 그런 건 이제 주주총회에서 해요. 그리고 주식 양도와 관련된 뭐 각자 뭐 주주들이 할 거고. 그런데 어떠한 것들은 이거를 의사결정 권한을 쟤한테 맡길지 얘한테 맡길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 우리 법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법원이 대신 결정을 해줘라, 이런 게 가끔 있어. 응? 이렇게 그게 뭔지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지금 그냥 대충 뭐 그런가 보다 그 정도만 알면 돼.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응?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게 공평할지 애매할 때
법원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도록 맡긴 규정들이 좀 있다고 뭐 그때 이제 법원이 간혹 등장을 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회사법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들이에요. 다 이게. 다 이 개념 갖고 앞으로 이제 엎어치고 매치고 할 거예요. 요거만 갖고. 자, 근데 엎어치고 매치고 할 건데 회사법에서 주로 다루는 분쟁이 뭐냐? 자, 법이라는 게 분쟁 해결의 기준이잖아요. 분쟁 해결의 기준이잖아. 회사법도 이제 분쟁 해결의 기준인데 주로 어떤 분쟁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요거를 알고 나면은 대부분 이 안에 들어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중요 테마들이 이 네 가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야. 거의 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우선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회사와 거래 상대방 간의 분쟁이에요. 회사와 거래 상대방 간의 분쟁. 요 분쟁을 해결하는데 분쟁 해결 기준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할까? 고려사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 이익 보호와 거래 안전 보호. 거래 안전 보호라는 건 거래 상대방 보호를 말하는 거죠. 거래 안전 보호. 요 두 가지 사이에 뭘 보호해 줄 거냐? 뭘 더 어떻게 보호해 줄 거며 어떻게 규범 조화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거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봐요. 자, 이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지배인의 권한 범위랑 좀 비슷하죠. 근데 지배인의 권한 범위는 지점으로 한정이 돼 있어. 근데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지점에도 한정이 돼 있지 않아. 지점이 여러 가지 있으면 대표이사는 본점과 지점 전체를 다 통틀어서 회사 전체의 영업과 관련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이 권한을 통제하고 싶겠지. 그래서 회사 정관으로 대표이사가 10억 이상의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승인 받아서 해야 된다. 혼자서는 못한다. 독단적으로 못하고 이사회 승인 결의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정관에 뒀다고 쳐봐요. 정관에 10억 이상 이사회 이런 거 뒀다고 쳐봐. 자, 그런데 대표이사가 정관의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은행으로부터 20억을 이사회 승인 결의 없이 빌렸다고 쳐봐요. 회사를 대표해서 한 거죠, 당연히. 이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회사 아니 돈 빌려주는데 대표이사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대표이사 도장 찍고 했으면 돈 빌려주고 유효한 거지. 내가 회사 정관까지 어떻게 알아?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그러겠죠? 거래 상대방 이건 뭐 은행이라고 쳐봐요. 은행. 당연히 유효한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 근데 회사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걸 유효하다고 하면 우리가 정관에다가 이런 규정을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10억 이상 이사회 할 때는 이사회 승인 받으라고 한 거는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이사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그와 같은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해야지. 응? 그게 효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런 대표이사 권한 통제하는 규정 두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냐. 응?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자, 누구 주장이 타당해요? 회사 이익 보호를 위해서 그와 같은 거래 무효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거래 상대방. 아니 너네 정관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 난 너네 정관 모른다. 난 대표이사하고 계약했으니까 그 거래 유효하다. 응? 20억 반환 채무 A 회사가 부담한다. 이렇게 주장할 거야. 둘 다 타당은 하죠. 타당하지. 누구 이익을 더 보호해줘야 될까? 우리 상법은 기본적으로 얘의 이익을 보호를 해줘요. 거래 안전 보호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봐.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는 거는 거래 상대방이 지금 A 회사 정관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가 20억을 빌렸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는 걸 전제로 해서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몰랐다면 거래 상대방 보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봐줘요.
다만 예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 받지 않고 이사회 승인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자기한테 20억 빌려갔다는 사실을 거래 시에 알았다면 이거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무효로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그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럴 때는 무효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지배권의 제한, 지배권의 남용 이런 데서 봤죠. 그리고 37조에서도 봤고 뭐 여러 군데서 봤어요. 그거랑 비슷한 게 회사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해결이. 자, 이게 회사와 거래 상대방 간의 이익 충돌 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다 이런 걸 보통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는데 다 상대적 무효는 아니에요. 뭐 일부는 또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굵직굵직한 테마를 지금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하나의 예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예와 예의 충돌이었는데 두 번째 어떤 충돌이 또 있을까? 이해관계의 대립이. 분쟁이라는 건 이해관계의 대립 시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의 대립이 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을까? 자, 주주하고 이사 사이에서 이해관계 대립이 또 있어요. 자, 주주는 이사한테 돈 모아갖고 이거 갖고 열심히 장사해갖고 나한테 돈 좀 벌어줘 라면서 돈을 맡겨놨잖아. 돈을 맡긴 사람은 돈을 맡겨놨죠. 근데 돈을 맡은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이 이사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주주를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줘야 돼요. 주주를 위해서. 근데 돈 맡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돈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뭐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주 입장에서는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 실질로 보면 주주와 이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지만 그 법률적으로 보면 이것도 회사와 이사 사이의 대립이다 뭐 이렇게 봐요. 어쨌든 지금은 경제적 실질을 봐서 주주가 이사가 딴 생각하는 이사를 통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거에 대한 규정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상법에는. 그래서 이 이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상법에는 많은 의무를 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이사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상법을 예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자기거래 금지 의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기거래 금지 의무. 자기거래는 게 뭐냐면 이사가 회사의 상대방이 돼 갖고 거래를 하는 거야. 회사하고. 근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들은 서로 다 친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야.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 10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10억 원짜리. 근데 자기하고 친한 이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해서 이거를 5억 원에 팔아버리는 거야. 그럼 5억 상당의 이익을 이사는 보게 될 거고 회사는 손실을 보게 되겠죠. 응? 그런 짓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자기거래라 그래요. 이사 등이 자기거래라 그래. 근데 이러한 거래를 하면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뭐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거잖아. 통제해야 되지. 그래서 이사한테는 자기거래 금지 의무를 부담시켰다고. 자기거래 금지 의무. 그리고 이사 경업 금지 의무도 부담해요. 경업 금지 의무. 우리 상업사용인의 경업 금지 의무 공부했었죠. 그리고 그때 경업 금지 의무는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각종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들과 대리상도 부담한다. 이런 얘기했었죠. 각종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 중에 하나가 이사잖아. 네? 그래서 이사는 경업 금지 의무도 부담. 회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을 하면 안 되는 의무도 부담한다고. 그리고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의무라는 것도 부담해요.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의무. 이건 뭐 지금 뭔지 정확하게는 알 필요 없어요.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사가 그걸 먼저 알고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 혼자 돈 벌 기회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싼 토지가 나와갖고 회사가 그걸 살라 그러는데 자기가 개인 돈으로 먼저 그걸 사버렸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당연히 부담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충실 의무라는 것까지도 부담을 시켰어요. 우리 법은 거의 비슷한 건데 충실 의무라는 것까지도 부담을 시켰어요. 이렇게 많은 의무를 부담을 시켰어요. 그리고 뭐 잘못했을 때 회사에 대해서 책임도 져요. 손해배상 책임.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져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고 그 다음에 회사 업무하다가 뭘 잘못해갖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제3자한테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이건 뭐 여기에 대한 테마하고는 잘 안 맞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사는 이게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게 있다. 이게 형식적으로는 회사 이익 보호를 위해서 부담시키는 의무지만 회사 이익을 보호한다는 건 결국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와 이사 사이 주주는 이사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견제 수단으로서 이사에게 이런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우리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2번에. 세 번째 뭐가 저쪽에 됐을까요? 세 번째. 이해관계의 대립 세 번째. 세 번째. 주주하고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 이것도 중요한 테마예요.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 대립. 자, 회사의 재산 여기 이렇게 있죠. 회사의 재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회사의 재산이죠. 근데 회사의 재산은 주주들이 낸 돈과 제3자로부터 빌린 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주주들이 낸 돈과 제3자한테 빌린 돈. 주주도 여기 투자한 이유가 회사 이익 배당 뭐 기타 형식을 통해서 회사 재산을 빼먹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돈을 버는 그 루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들이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죠. 돈을 벌면 회사는 독립한 법인체니까 회사의 재산이 늘어난다고. 그 늘어난 재산을 통해서 주주들은 이익배당 등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는 회사 재산을 빼먹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채권자들은 어때요? 회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걸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채권자도 회사 재산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채권자는 이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을 회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원금을 떼이면 이사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금 떼이지 않도록 그게 중요해. 얘는 어쨌든 회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고 투자금을 날릴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을 많이 그러니까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택한 게 주주고 얘는 원금 안정적으로 받고 거기서 약간의 이자를 벌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고요. 이렇게 회사 재산을 둘이 이렇게 둘 다 회사 재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회사 재산은 만약에 회사가 이제 해산을 한다, 회사를 접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누가 먼저 받아가야겠어요?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야겠지. 우리 청산 절차 배웠잖아요. 영업을 종료하고 채권을 회수한 다음에 가진 재산 다 처분을 해갖고 현금화 시킨다. 그 돈 갖고 채권자한테 채무 변제하고 남는 돈 주주들이 나눠 갖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먼저 줘야 된다고. 해산할 때나 이런 거는 그래요. 그리고 이론상으로 보면 채권자가 주주보다는 회사 재산에서 먼저 돈을 가야 되는 게 맞아.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채권자는 이제 원금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채권자는 예를 들어서 10년 변제기를 10년 후로 해서 장기 영업자금을 대여를 했다. 그럼 원금은 10년 후에 회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주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익배당 받아가죠. 회사 돈을 1년에 한 번씩 이익배당 빼먹는단 말이야. 얘가 원금 회수하기 전에 얘가 이걸 많이 빼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주가 회사 재산을 많이 빼먹으면 회사 재산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10년 후에 얘가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10년 그 무렵에 회사가 영업이 좀 어려워져 갖고 이렇게까지 재산이 요 정도로까지 쪼그라들면 또 원금 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채권자는 주주들이 돈 빼먹는 게 싫어. 주주들은 돈 벌려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돈을 빼먹고 싶고, 이 이해관계가 대립한단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상법에서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많은 규정을 두고 있어. 그런데 그 규정들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본금 충실의 원칙. 주주가 회사하고 이 자본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주주가 거래 상대방이랑 거래하는 걸 영업 거래라 그러고, 그러니까 회사가 거래 상대방이라 하고 거래하는 건 이제 영업 거래고, 회사가 주주하고 하는 거래를 자본 거래라 그래요. 회사하고 주주하고 자본 거래를 할 때 주주가 회사한테 돈을 내야 될 때도 있고, 주주가 회사에서 돈을 빼먹을 때도 있죠. 돈을 빼먹을 때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거 암만 요만큼 이거는 주주들 돈이잖아. 요거 빼먹을 때도 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빼먹어라. 요만큼은 남겨놓고 요만큼 범위에서만 빼먹어라. 요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법은 빼먹을 때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만큼 못 빼먹는다. 그리고 주주가 회사한테 돈을 낼 때도 있죠. 낼 때는 요만큼은 반드시 내야 된다. 반드시 실제 돈이 유입되도록 해야 된다. 뭐 유입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유입이 안 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는 이제 하나하나 배워요. 그거를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주와 주주. 주주와 주주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대립을 하느냐? 그럼 보통은 이제 회사 경영진이 어떠한 좀 와이어를 쓰면 대주주한테 유리하고 소주주한테 피해가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 지금 그 삼성물산이란 제일모직 합병건도 사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배울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런 거야. 대주주하고 회사 경영진하고 결탁을 해서 대주주한테 이익이 되게, 소주주에게 피해가 가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거에 관해서도 많이 배워요. 자,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서론은 끝났어요. 5분만 쉬었다가 앞에 통칙 부분 하고 끝낼게요. 회사의 의의부터 볼까요? 회사는 영리법인이다. 그래서 영리성과 법인성, 이거 두 가지를 개념 요소로 해요. 여기서 영리성은 뭐냐? 우리 상법 총칙 시간에 배웠죠. 당인성인 할 때 영리성은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리성은 상법 총칙 공부할 때 영리성하고 개념이 달라. 상법 총칙 공부할 때 영리성은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으면 인정이 됐죠. 이윤 획득의 목적이었어요. 이윤 획득. 근데 회사의 개념 요소에서의 영리성은 이거 더하기 사원에 대한 이익 분배의 목적까지도 포함이 돼요. 이 이윤을 사원에게 분배할 목적까지 있어야 영리성이 인정이 돼요.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윤을 사원에게 분배할 목적이 없으면 그거는 회사법상의 개념 요소로서의 영리성을 충족하지 못해. 그래서 그와 같은 조직은 회사는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하면 상인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해서 영업을 하면 주차장 영업과 관련해서 상인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영리성이 있으니까 서울시가 영리법인인가? 서울시도 법인은 법인이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주차장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서울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인 서울 시민에게 분배해 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럴 목적은 없어요. 단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시가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사원들한테 이익을 분배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영리성이 없는 거예요. 자, 사회적 책임론 이런 거 볼 거 없고요. 그다음에 법인성. 회사는 법인이어야 돼요. 회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5가지 종류 회사 전부 다 법인이에요. 왜 법인으로 했을까? 왜? 우리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면 주주들이 있고 회사한테 돈을 모아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얘가 이제 하나의 주주와 독립된 인격을 갖춘 자가 됐죠.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독립한 법인격체가 됐다고. 왜 얘를 법인으로 했을까?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주의 채권자로부터 회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얘를 법인으로 해서 주주와의 법인격을 단절시켜 놓으면 그러면 주주의 개인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거래 상대방이 회사 재산을 보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를 했는데 얘 채권자들 여기 막 와서 강제 집행해서 들러붙으면은 불안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 자, 이런 설명의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한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을 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주식회사를 항상 전제로 해서 들으라고요. 다른 회사는 안 그런데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식회사를 전제로 해서 들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99.9%는 주식회사니까. 다른 회사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만 이제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법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래 상대방. 자, 회사 채권자가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회사의 법인성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할 수 있지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거. 요건 뭐라고 불러요? 요거는 주주 유한 책임이라고 불러요. 주주 유한 책임. 자, 이따가 이제 볼 건데 주주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느냐?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간접 유한 책임을 져요. 간접 유한 책임. 이게 뭔 얘기냐? 유한 책임이라는 거는 책임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즉 자기가 출자하기로 한 돈만 회사에 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간접 책임을 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하기로 한 돈 내면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회사 채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간접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회사 채권자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회사 재산은 주주가 낸 돈이니 주주가 낸 돈이거나 어쨌든 주주한테 환원돼야 될 돈이거나 뭐 그런 돈이니 주주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취지에서 여기 거쳐서 책임을 진다. 이래서 이제 간접 책임을 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맞는 얘기야.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래상의 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는 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못하면 결국 돈 떼이는 거예요. 주주한테 돈 달라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런 용어를 왜 만들어놔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회사에 대한 출자금만 부담한다. 유한 책임이다. 그거는
그리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괜히 간접 책임이라는 말을 만들어 놔갖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그런 의미예요. 책임 안 진다는 거야. 자, 이렇게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를 주주 유한 책임 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출자금만 부담하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걸 주주 유한 책임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걸 공부를 해보자고요. 법인격 부인론. 자,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할게요.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출자 의무만 부담하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사 채권자는 회사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해서 못 받으면 이한테 청구 못 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때는 회사의 채권자가 주주한테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네가 이행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불러요. 언제 그러냐? 회사의 법인격이 형용화돼 갖고 회사 재산과 주주 재산이 그 혼용돼 있을 때 회사의 이 기업을 주주와 별개의 기업이라고 어려울 정도로 주주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요건을 쪼개 갖고 볼게요. 이 법인격이 부인돼서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예요. 물론 이게 객관적 요건이고 뭐 주관적 요건도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객관적 요건 요 세 가지가 충족되는 경우야. 첫 번째로 주주가 회사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지배. 이런 경우가 많겠죠. 주주가 한 명인 경우. 주주갑이라는 사람이 회사의 지분 100%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많아요. 매우 많아.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회사들도 있죠. 그런 회사들은 다 이게 개인 기업인지 회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자 다 해요. 직원 한 2명 데리고 그 사장님이 혼자 다 해. 자기가 지분 100% 다 갖고 있고. 그래도 이름은 주식회사예요. 이렇게 완전한 지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1인 주주가 뭐 1인 주주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인 주주라는 거지. 1인 주주가 원래는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가 집행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1인 주주가 이러한 절차 다 무시하고 혼자서 그냥 개인 기업처럼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회사 경영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 재산이랑 주주 재산이랑 혼용돼 있어야 돼. 혼용.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으로 거래해서 번 돈을 아무 때나 주주가 가서 자기 생활비로 그냥 써버리고 그리고 회사 자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주주가 자기 개인 집 담보로 해서 빌린 돈 회사 운영 자금으로 그냥 쓰고 그러니까 개인 기업인지 회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용돼서 그냥 쓰이는 거야. 재산이 혼용돼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되죠. 이건 뭐 당연한 요건이죠. 회사가 자력이 충분해 갖고 채권자가 회사 재산으로 다 돈 받을 수 있으면 굳이 그 뒤에 있는 주주한테 책임을 추구할 이유가 없죠.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채권자는 회사 배후에 있는 주주에게 회사가 부담한 채무를 이행해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자,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이 내용은 뭐예요? 법인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주 유한 책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 뭐예요? 주주 유한 책임 부인이죠? 내용은. 법인격이라는 거는
주주 개인의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강제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안해낸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전부 법인으로 한 이유는 주주 개인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강제 집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라 그랬어. 회사 채권자가 주주 개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거, 주주한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거는 주주 유한 책임이라 그랬잖아. 근데 회사 채권자가 주주한테 회사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럼? 결국 주주 유한 책임의 부인이지. 내용은 주주 유한 책임의 부인인데 근데 이름을 이렇게 좀 처음에 잘못 지어놨어.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법인격 부인론을 잘못 지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해서 주관적 요건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주관적 요건. 이게 뭐 주관적 요건으로 뭐 채무 면탈의 목적 같은 채무 면탈의 목적. 그러니까 주주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것과 같이 채무 면탈의 목적이 있어야만 법인격이 부인되는 거냐? 이 채무 면탈의 목적이 법인격 부인을 위한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요구된다고 봐요. 근데 학설은 일치해서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봐. 주주 개인의 의사, 지금 법인격을 부인하는 이유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인데 주주 개인에게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건 없건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니 요 요건만 충족이 되면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니 법인격 부인하자는 거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 만약에 사례형 문제 이 법인격 부인론이 나오면 객관적 요건 요거만 상세하게 잘 쓰시고 주관적 요건은 채무 면탈의 목적 같은 주관적 요건은 판례는 필요하다고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 통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막 간략하게 쓰시면 돼요.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진 않아요. 자,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인격이 부인돼요. 효과로서 법인격이 부인돼. 자, 근데 법인격이 부인된다 그러면은 요 A 회사가 이제 법인이 아닌 게 돼버리나? 회사를 해산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법인격을 계속 갖는 거고 계속 회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주와 독립된 하나의 법인격 제도로서 사회의 경제적 하나의 주체로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요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격이 부인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다만 요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서 주주가 요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해 줘야 될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법인격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되게 예외적인 법리거든요. 판례에서 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거의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받아들여준 일부 판례가 있긴 하지만 실무에서 법인격 부인 얘기하면 우리 옆방 변호사가 한번 얘기해봤대. 법인격 부인론 판사가 법인격 부인론이요? 그러더래. 근데 법인격을 부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 의뢰인 중에 앞으로 변호사 되면 자주 접해요. 계약서 들고 와갖고 또 회사하고 거래를 한 거야. 회사를 거래해서 자기가 납품을 했대. 납품증도 있고 인수증도 있고 뭐 다 있어. 계약서도 있고 납품을 다 했대. 돈을 받아야 된대. 변호사님 돈을 받아야 돼. 그 새끼 아니고 상대방 이제 사람을 지칭하죠.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이 말이에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돈을 안 줘요. 좀 BMW 타고 다니고요. 저기 대치동에 아파트도 있고요. 그래요. 받아야. 계약서를 딱 보니까 이 회사 명의로 돼 있어요. 회사 명의로. 회사 명의로 돼 있네요. 회사 재산은 뭐 있나요? 아유, 회사 재산은 아무것도 없죠. 회사는 그건 깡통 회사예요. 근데요, 변호사님 그거 갑 거예요. 그 회사 갑 거고 갑 혼자 다 하는 회사예요. 그거 거의 페이퍼 컴퍼니나 똑같아요. 이름만 회사지 갑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갑한테 돈 달라 그러면 돼요. 이건 이 회사 계약서도 있고요. 인수증도 이건 다 그냥 당연히 이기는 소송이에요. 한 200만 원 받고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쉬운 소송 아니에요. 지금 계약서에 회사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주식회사. 얘는
주주긴 하지만 주주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얘한테 책임 추궁하기는 어려워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얘 건데. 아유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게 있긴 있지. 이걸 설명을 해주면 아 당연히 법인격 부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데 실제로 이건 잘 안 받아들여져요. 판례에서는 이게 예외적인 법리야. 근데 실무에서는 이걸 부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매우 많아. 이런 경우 매우 많아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아우 변호사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 막. 적용 보면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냐 기피력 집행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느냐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건 당연히 물을 수 있어요. 거래상의 책임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해야 될 필요성은 거래를 통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보다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를 부담할 때 그때 더 크겠죠. 왜냐하면 거래상의 채무 그거는 얘가 미리 통지할 수 있었어. 회사 재산 확인해 보고 회사 재산이 없다 싶으면 걔하고 거래 안 했으면 돼. 그렇죠? 근데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당했어요. 그건 얘가 통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 거. 그건 뭐예요? 얘가 불법행위를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자력이다. 여기서 못 받는다. 얘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주주한테 책임을 추궁해야 될 필요성은 더 크겠죠.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판력, 집행력 확장 문제.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판결 정보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거 갖고 바로 주주 재산의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 즉 판결의 기판력이 주주한테까지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서 확대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기판력. 얘한테 소송해서 승소를 했으면 얘는 그러니까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회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 이런 상황에서 얘가 그 채무를 갖고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을 해서 갑에게 책임을 물을 때 얘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아갖고 기판력의 승계를 받아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판력 왜 다투지 못할까요? 기판력 왜 얘한테 승계되지 못할까? 첫 번째로 우선 당사자가 다르잖아. 판결문에 얘가 피고로 A 회사만 피고로 나왔지 갑은 피고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얘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에 더해서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것도 별도로 소송상에서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얘한테 기판력을 확장시킬 수는 없죠.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긴 돼요. 집행력, 기판력은 법인격 부인론에 의해서 주주에게 바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그것만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 자, 지금 A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채권자 갑이 있죠. A 회사의 채권자 X. 자, A 회사의 채권자 X가 갑에게 책임을 묻는 거. 요게 지금 법인격 부인론이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건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에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는 건 뭐냐? 주주의 채권자, 개인 채권자 을이 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의 여부. 이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지. 갑이 Y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돈 갚기 싫으니까 회사를 하나 설립해하고 자기 재산을 여기다 다 출자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게 됐죠. 그럼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얘 갖고 있던 재산 욜로 다 이전됐으니까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회사한테 이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느냐 여부. 그게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에요. 좀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 이런 거. 남성사 판례에서 봤죠? 남성사 판례에서. 얘가 채무를 그러니까 남성사 운영하고 있는 갑이 응? 채무 전기 그 감전돼서 직원이 죽자 채무 면탈하려고 남성 정밀공업 주식회사 설립해갖고 재산 영업 현물술자 했잖아요. 그때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 현물술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느냐 해갖고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 물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랑 비슷한 건데 거기서도 한번 비슷한 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그거와는 상관없이 뭐 상호 속용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 경우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주장을 해서 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래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은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 부정하는 견해도 있어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이라는 건 인정할 필요가 없다. 부정설부터 보자고. 부정설의 경우 근거는 뭐냐? 첫 번째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인정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로 갑이 자기 재산을 전부 출자를 해갖고 회사를 설립하면 그러면 갑이 이 A 회사에 대한 주식을 취득할 거 아니냐. 이 100억짜리 회사 100억짜리 재산 출자해갖고 회사 설립해서 주식을 받았으면 그 주식의 가치도 100억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갑의 채권자는 이 주식에 대해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책임을 묻도록 하냐. 어? 그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뭐 해산 명령을 하면 된다면 그거는 뭐 안 봐도 돼요. 세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이걸 보시면 이러한 경우 민법에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이 회사 설립 행위 요거를 취소를 시키고 재산을 환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재산에다 강제 집행하면 될 거 아니냐. 굳이 못하러 이 법인격을 살려두고 얘한테 책임을 이행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알 필요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긍정설은 첫 번째 이거 안 된다. 실제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주식 요거 이론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상장회사 주식 같은 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지 비상장회사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어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잖아? 그러면 그 이외의 재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 소수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주식 같은 거는 그 휴지 쪼가리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식이 재산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식이 재산 가치가 있으려면 아니 뭐 팔면 돼요. 그러니까 팔리려면 주식이 재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재산 가치가 있으려면 주식을 갖고 있을 때 회사로부터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재산 가치가 있겠죠. 근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우선 이익 배당 결의를 대부분 안 해요. 이익 배당 결의를 안 해. 이익 배당 결의를 안 해갖고 연말에 이익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법에는 주주총회에서 연말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다음에 3월 정도예요. 그 다음에 3월 정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어쨌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을 하겠다고 결정을 안 하면 주주가 이익 배당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 우리 법은 이익 배당 결의를 해야 돼. 근데 이익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해야 되는데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 그러면 걔는 이익 배당 결의를 대부분 안 한다고. 돈이 회사에 묶여 있으면은 그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익 배당 결의 해버리면 나머지는 소주주한테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익 배당 결의 안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소수주들은 주식 갖고 있어봐야 이익 배당 못 받는 거예요. 이익 배당 결의 안 해주니까 얘가. 그리고 회사 경영에라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 경영에도 참여 못 해요. 주식을 갖고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이건 다수결로 하잖아. 근데 50%를 초과하는 주식이 있으면 다 얘의 의사대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의사를 경영에 반영도 못 해. 자기 의사를 경영에도 반영 못 하고 주식 갖고 있어봐야 이익 배당도 못 받고. 휴지 쪼가리예요, 휴지 쪼가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뭐 지금 예에서는 지금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갖고 있는 돈이 뭐 1,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 정도 얘 주식 가치가 100억이다. 그럼 1,000만 원어치만 강제 집행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누가 살려고 그러겠어? 갑이 떡 버티고 있는데 아무도 살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강제 집행하면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나 가능하지 실제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자체 재산 가치가 있는 건 얘가 갖고 있는 요 영업 재산이지. 근데 요 영업 재산과 관련해서 주주와 요 회사의 채권자 누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서도 본 것처럼 회사 재산은 원래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남는 거 주주들이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재산이 요로 출자됐던 요 재산이 갑이 갖고 있을 때는 얘가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요게 요로 넘어가니까 요 재산에 대해서는 회사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것만 주주 갑이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는 거에 대해서만 얘가 권리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강제 집행을 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야. 그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는 거야.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개인법적인 거래행위 뿐이다. 이런 단체법적인 출자행위 이런 거는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안 된다. 결국 남는 건 뭐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밖에 없다.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얘가 보호가 된다. 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남성사 판례랑 조금 비슷한 사안이죠. 근데 이 남성사 판례 같은 이런 사안을 사례 문제로 내면 참 좋아요. 제가 9월 달에 진도별 모의고사를 할 건데 진도별 모의고사 1회 문제 요거 낼 거예요. 지금부터 기억을 잘 해서 그때 쓰세요. 이거 낼 거예요. 올해 근데 상호를 적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 나와갖고 중요성은 좀 떨어졌죠. 자,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까지 봤어요. 자, 우리 판례는 법인격 부인론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피하고 있느냐. 우선 법인격 부인을 한 적이 있어요. 판례가 대법원이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옛날보다는 그래도 요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보다. 자, 우리 법인격 부인의 확장 그래 갖고 나오는 판례 2개 보시죠. 갑이라는 사람이 A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주예요. 자, 그런데 A 회사에 채권자가 있었어요. K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주 이제 실질적으로 A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갑 입장에서 A 회사가 K한테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게 싫잖아. 돈 떼먹고 싶은 거지. 돈 떼먹고 싶으니까 얘가 B 회사를 설립을 해요. B 회사를 설립을 해서 A 회사의 재산을 전부 다 일로 옮겨버렸어. 그러니까 A 회사는 깡통 회사가 돼버린 거죠. K는 책임 재산이 부족해서 A 회사한테 A 회사에서 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K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겠어? A 회사 재산이 다 B 회사로 갔으니 얘한테 채무 이행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B 회사는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A 회사하고 B 회사는 법인격이 다른데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왜 나한테 책임 추궁을 하냐? 난 돈 못 준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소송을 건 거예요. 원고 피고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얘는 돈 달라, 얘는 법인격이 달라서 못 준다. 판례는 뭐라 그랬을까? 얘와 얘 다 동일한 갑이라는 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얘는 채무 면탈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설립된 회사고 그렇게 돈을 빼돌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B가 법인격이 다르니 채무 이행을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법인격을 남용하는 거다. 그래서 안 된다. 이행해라. 이렇게 봤어요. 이행하라. 자, 법인격 부인론이랑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근데 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건 뭐였어요?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회사 배후에 있는 주주에게 부담시키는 게 법인격 부인론이었죠. 요거에 따르자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배후에 있는 갑에게 묻는 게 그게 법인격 부인론일 거예요. 그런데 B한테 물었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격 부인론을 정면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판례는. 그리고 판례는 이 법인격 부인론이다 이런 거 표현도 안 쓰잖아. 그냥 법인격의 남용이다 이렇게만 하죠. 근데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이제 성일 교수님은 참 뛰어나신 분이라 요거를 이제 법리에 맞춰 갖고 해석을 하죠. 우선 법인격을 부인한 거다 판례가. 얘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배후에 있는 얘한테 부담을 시켰다.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서. 그리고 다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했다.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이론을 적용해서 주주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그 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한테 부담시킨 거다.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죠. 되게 재밌죠? 우리 결론만 알면 돼. 자, 지금 결론은 이제 채무 면탈을 위해서 B회사를 설립한 경우였어요. 근데 그 경우가 아니라 갑이 지배하고 그 채무 면탈을 위해서 B회사를 일부러 설립한 게 아니라 갑이 A회사, B회사 두 개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 원래부터. B회사는 원래부터 있던 거야. 그런 상태에서 K가 A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A가 그런 상황에서 원래 있던 B회사한테 영업을 전부 양도해 갖고 영업 재산을 전부 양도해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 경우에도 똑같이 K가 B한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